필라델피아는 미국 자유의 탄생지이자 독립선언서가 서명된 도시이며 자유의 종이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도시의 다른 이면, 바로 좀비의 도시라는 별명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랜드마크 너머에는 점점 커지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심각한 약물 사용으로 대낮에도 고개를 떨군 채 정신을 잃은 영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 밤 1,200명이 거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건 단지 필라델피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1. 위기의 규모.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노숙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조용히 미국에서 가장 파괴적인 노숙 위기의 진원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매일 밤 약 4,000명의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은 마을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원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4,000명 중 약 1,200명은 이른바 보호시설 밖 노숙인입니다. 즉, 이들은 임시보호소나 임시시설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은 인도나 공원, 다리 밑, 혹은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들은 공식 조사 중에 눈에 띄고 집계된 사람들일 뿐이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숨겨진 노숙 상태로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친구 집 소파나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사용될 수 없는 공간이지만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버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필라델피아의 상황이 특히 가슴 아픈 이유는 바로 그 대비 때문입니다. 이곳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도시이며 미국적 이상의 근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걸었던 바로 그 거리가 이제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시스템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복잡해집니다. 필라델피아 노숙인의 얼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실패가 불러온 퍼펙트 스톰.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중 하나가 이런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진실은 필라델피아의 노숙 위기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 실패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주거 문제입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처럼 필라델피아의 임대료는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지난 5년간 30% 이상 올랐지만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임대료가 개인 소득의 50, 60, 심지어 70%를 차지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 예를 들어 병원비나 실직 같은 일만으로도 사람들을 노숙으로 내몰기에 충분합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부 보조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그동안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신건강 문제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노숙인의 25에서 30%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전국의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예산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리는 것은 흔한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노숙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아만다 로드리게즈 박사님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기 전에 먼저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다른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길 위에서 살면서 어떻게 상태가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 접근 방식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위기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약물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 때문에 노숙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집을 잃은 후 길거리 생활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도시의 경제 구조 변화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필라델피아는 1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한때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죠. 이 일자리들은 비슷한 수준의 접근성을 가진 다른 일자리로 완전히 대체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습니다. 치솟는 주거 비용, 정체된 임금, 불충분한 정신건강관리, 만연한 중독, 그리고 경제적 기반의 상실이 한꺼번에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 시스템들은 구호를 제공하기는커녕 너무 망가졌거나 과부하가 걸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여파를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3. 켄싱턴, 미국 마약 위기의 진원지. 이제 필라델피아 위기의 중심이 된 한 동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켄싱턴입니다. 그곳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외 마약 시장이라고 묘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상은 매우 힘겨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켄싱턴은 도시의 주거 위기와 국가적인 마약성 진통제 유행이 가장 심각하게 겹치는 곳입니다. 거리에는 주변 환경과 단절된 채 반응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약물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펜타닐이 자일라진이라는 동물용 마취제와 섞여 유통되는데 이는 치료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부 관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켄싱턴에서 3년째 약물 사용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32살의 패트릭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팔과 손에 난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약물은 정말 몸속부터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금단 증상이 오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게 돼요. 이 약물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있을 수 있으며 종종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한 사람들도 지속적인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켄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속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부상 후에 처방받은 진통제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트라우마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면서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죠. 28살의 마리아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석사 학위도 있었고, 집도, 안정된 삶도 있었죠. 하지만 처방이 끝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곳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위기는 단순히 중독에 관한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기로 선택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보다는 비난받거나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중독은 인격의 실패가 아니라 의학적 질병입니다. 노숙은 종종 원인이자 결과로서 중독과 겹치게 됩니다. 켄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하지만 치료와 보살핌으로 대응하는 대신 종종 체포와 처벌로 다루어집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 설정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도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4. 위기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얼굴.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노숙인 대다수는 필라델피아 출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펜실바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등 주변주의 여러 카운티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오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동체를 찾을 수 있으며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을 잃은 34살의 전직 간호사 사라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제게 한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에겐 직업도 있었고, 저축한 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저를 지켜줄 안전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라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필라델피아의 노숙인들 중에는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전직 공장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는 참전 용사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난 LGBTQ+ 10대들도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집세가 치솟자 감당할 수 없었던 싱글맘들도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던 노인들도 있습니다. 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의료 문제로 파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이들은 나쁜 선택을 했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할 시스템의 균열 사이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단거리에 나앉게 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위탁 가정 시스템에서 나이가 차 독립해야 했던 28살의 마커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는 주소가 없을 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리고 매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험한 사람처럼 쳐다봐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것에 지쳤어요. 5. 생존을 위한 매일의 현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머리 위에 지붕이 없다고요. 알람 시계도, 따뜻한 커피도, 화장실도 없습니다. 오직 머리 위 하늘과 그날의 날씨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필라델피아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출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용변을 볼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으로 시작되죠. 운이 좋으면 공공도서관일 수도 있고 직원이 이해심이 많다면 패스트푸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전혀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해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음식을 찾아 나섭니다. 무료 급식소의 긴 줄은 당신 차례가 오기 전에 음식이 동날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찾은 교회에서 남은 음식을 얻을 수도 있죠? 때로는 낯선 사람의 친절에 기대 약간의 돈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 생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과 잠자리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회가 당신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할 때 당신의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8개월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45살의 제니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
매일 아침 여전히 머리를 빗고 가능한 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노숙자라는 걸 바로 알아채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경찰에 의해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야 하고 안전하지 않아서 한 번에 몇 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고 자는 동안 가진 모든 것을 도난당할 수 있을 때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노숙을 할 때 잠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문간에서 잠을 청합니다. 겨울에는 추위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탈수가 끊임없는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이 무방비 상태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그 정신적인 타격은 엄청납니다. 제가 이야기 나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노숙이 단지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빼앗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6. 부족한 대응. 그렇다면 필라델피아는 이 위기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의 규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에는 매일 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임시 보호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침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보호소가 꽉 차서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가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호소 환경이 위험하거나 너무 붐비거나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거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조사를 하면서 여러 보호소를 방문했고 제가 본 것은 가슴 아팠습니다.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에 빽빽이 들어차 있고 사생활 보호도, 소지품에 대한 안전도 보장되지 않으며 드나드는 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호소는 사람들에게 새벽 5시에 나가라고 하고 저녁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하루 종일 갈 곳 없이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보호소에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애완동물 출입 금지는 사람들이 유일한 동반자와 보호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커플 입소 금지는 가족이 헤어지게 만듭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는 입소할 수 없는데 이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홈은 1989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으며 사람들이 먼저 술을 끊거나 취직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영구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우선 접근법을 개척했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미니스트리는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식사와 샤워, 그리고 존엄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빠듯한 예산과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거대한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 정부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노력이 사람들을 실제로 주거 공간에 정착시키는 것보다 이리저리 옮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지역에서 야영지를 철거하면 사람들은 그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활동가들이 셔플, 뒤섞기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미 힘든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한편, 저렴한 주택의 대기자 명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시스템은 여전히 자금이 부족합니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할 시스템이 실패하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사람들을 거리에서 벗어나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7.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들. 하지만 여기에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압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을 경험한 후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켄싱턴에서 2년 동안 펜타닐에 중독되어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자며 살았던 데릭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공인 중독 상담사입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약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냈으니까요. 데릭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치료 시도와 재발, 좌절이 있었고 그가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그를 믿어준 사람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주거였습니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생기자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로젝트 홈을 통해 영구주택에 들어가기 전까지 3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던 레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운영하며 노숙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 집 열쇠를 갖게 된 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죠. 이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주거 우선 정책. 중독을 범죄가 아닌 의학적 질병으로 다루는 것, 노숙의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들은 부리는 당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데릭과 레나 한 명당 여전히 그 기회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리에서 잠을 자고 여전히 중독과 싸우고 있으며 이 위기를 마주하기보다는 외면하려는 사회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8.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진짜 해결책. 이제 실제 효과를 보인 해결책, 즉 다른 도시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필라델피아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종종 노숙과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규제된 약물 공급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길거리 마약 대신 의료용 등급의 대체 약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약물 과다 복용을 줄이고 범죄를 낮추며 회복을 돕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염된 약물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 삶의 다른 부분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다 복용 사망자가 줄고 공중보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약물 과다 복용 예방센터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훈련된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 더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다 복용 시 즉시 개입하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지원 서비스 및 치료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는 10년 이상 이 센터를 운영하며 수천 건이 과다 복용을 막았고 해당 시설 내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유사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 대중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정책 이반자들의 우려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옹호자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생명을 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저렴한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를 기본권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같은 도시는 정부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제공할 때 노숙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택이 종종 시장 주도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떨어져 나갑니다. 공공주택은 접근성이 좋고 잘 관리되며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지역 사회 전반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넷째, 접근성 있고 포괄적인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센터, 법 집행기관 대신 훈련된 전문가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이동 위기 대응팀, 그리고 긴 대기 시간 없는 장기 치료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효과적인 모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거 불안, 약물 사용,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종종 부족한 것은 지식이나 도구가 아니라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투자와 연민,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9. 이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 하지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노숙자도 아니고 약물에 중독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사실 이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노숙 문제는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생활할 때 그것은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염병이 더 쉽게 퍼지고 응급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공공장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덜 안전하고 덜 쾌적한 곳이 됩니다.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한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을 때 그것은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숙인들이 본질적으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절박함이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3범죄, 절도, 폭력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모두 증가합니다. 한 도시에 눈에 띄는 노숙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은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점들은 손님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관광산업은 쇠퇴하며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학교, 기반시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서비스에 쓰일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영향 너머에 더 깊은 무언가가 걸려 있습니다. 한 사회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에서 수천 명의 인간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도록 내버려둘 때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겁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40%의 미국인들이 단 한 번의 월급을 놓치면 재정적 재앙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의료 위기, 한 번의 실직, 한 번의 가족 위기만으로도 당신은 제가 이야기해온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할 시스템의 균열 사이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위기는 단지 필라델피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노숙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것을 극적으로 줄였습니다.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할 정치적 의지입니다. 오늘 밤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잠을 자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꿈과 두려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중요한 기술과 재능,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치는 단지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고칠 자원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수치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의 부족일까요? 정치적 의지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이런 탐사보도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